대회실 앞 여군을 벽에 밀치며 육사 몇 기냐? 고함을 지르는 대대장.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장성 전용 출입증이 바닥에 부딪힌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뒤쪽에서 참모총장님을 부르며 달려오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심장부인 육군참모총장실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집무실의 주인 육군참모총장 이서윤 대장은 미동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한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아미보이스라는 이름의 내부 병사 고충 신고 시스템 현황판이었다. 그녀가 총장으로 부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혁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수백 건의 신고가 매일같이 쌓여 올라왔지만 대부분은 지휘 계통의 중간 관리자 선에서 묵살되거나 관심병사의 부적응 따위로 치부되어 종결되었다. 심지어 몇몇 용기 있는 신고는 발신자가 색출되어 보복성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녀가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몇몇 건은 이미 증거가 인멸되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 뒤라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시스템은 존재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의 혈관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신고는 질적으로 달랐다. 제5기계화 보병사단 예하대대 지휘관 김영철 중령, 폭언 및 가혹행위,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고 피해를 입은 여군 장교 정했을 때의 실명과 목격한 병사들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인격 모독의 수준을 넘어선 성희롱성 발언, 구타가 의심되는 폭행 정황, 심지어 군수품 횡령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었다. 지휘관이라는 이름의 독재자에게 완벽히 장악당했음을 알리는 구조 신호였다.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에 잠긴 계룡대의 광활한 전경이 펼쳐졌다. 어깨에 달린 네 개의 별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견고한 군 조직에서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라는 역사를 쓴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여성임을 약점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군 장교가 겪고 있을 모욕감은 그녀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군인은 성별 이전의 군인이어야 했다. 그리고 김영철은 그 군인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었다. 즉각적인 감찰 지시, 그것이 정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석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본부의 정보망을 타고 총장 지시 감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5사단에 전달될 것이다. 사단장 최동훈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육군 본부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맥으로 꼽히는 이른바 엘리트 라인의 핵심 멤버였다. 야전 경험은 부족하지만 정치 감각이 탁월하여 승승장구한 인물. 김영철이 저토록 거침없이 날뛸 수 있는 배경에는 최동훈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비호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들었다. 감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김영철은 모든 증거를 숨기고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도록 협박당할 것이며 부대는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 무대로 변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암세포는 외부의 메스가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도려내야 한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오늘부터 사흘간의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게. 대외적으로는 혹한기 전방부대 비공개 현장 점검이라고 알리고 나의 정확한 위치는 자네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게. 비상 상황 시에만 연락 가능한 비상 채널만 유지한다. 비서실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서윤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질문을 삼켰다. 총장의 단독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서윤은 집무실 내부에 마련된 개인 숙소로 들어갔다. 몇 시간이 흘렀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사성 장군이 아니었다. 박미경, 50가 넘긴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군복 대신 몸에 맞지 않는 값싼 등산복 점퍼를 걸쳤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곧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아픈 관절을 염려하는 사람처럼 느리고 불안정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안경테 그늘 아래서도 형형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모총장 전용 헬기인 호크원 대신 본부 소속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형 검은색 세단을 이용해 계룡대를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오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혹한의 땅이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접어들수록 자창 밖 풍경은 황량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수첩에 적힌 신고 내용을 복기했다. 그녀의 작전에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접선 대상은 아미 보이스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비공식 라인으로 제보한 김상현 상병이었다. 이 김상현 상병은 이서윤이 과거 야전 지휘관 시절 강직함과 용기로 눈여겨보았던 한 원사의 아들이었다. 부친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김영철 중령의 부임 이후 대대가 지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가 유품처럼 간직했던 이서윤의 연락처를 통해 총장실 직속 라인의 접촉을 시도했다. 아미 보이스의 신고와 김상현의 제보는 이서윤으로 하여금 이 사태가 단순한 일탈이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차가 부대 위수회관 앞에 멈췄다.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위병소 근무 초병은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주십시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초병은 명부의 이름을 적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서툰 글씨체로 박미경세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다. 조카가 김상현 상병인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에 잠긴 이모의 그것이었다. 초병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면회실로 가라며 손짓했다. 부대 내부는 겉보기엔 완벽했다. 제설 작업이 깔끔하게 끝난 연병장, 각 맞춰 정돈된 막사들. 그러나 이서윤의 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부조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공기의 밀도, 병사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만성적인 피로와 억눌린 공포를 읽었다. 면회실로 향하는 그 짧은 동선 안에서 그녀는 부대 내부의 모든 시설 배치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간부들의 이동 동선, 심지어 초병들의 근무 교대 주기까지 파악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에는 방문객의 메모가 아닌 야전 지휘관의 작전 상황도가 빼곡히 그려지고 있었다. 면회실은 낡고 냉기가 감돌았다. 몇 안 되는 면회객들의 들뜬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지만 그마저도 위협적인 부대의 분위기에 짓눌려 금세 잦아들었다. 박미경의 모습을 한 이서윤은 칸막이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상현 상병이 들어왔다. 20살 남짓한 애뜬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절망과 공포로 검게 죽어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으며 거름거리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그는 칸막이 너머의 낯선 중년 여성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다. 이모라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저 또 다른 감시나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리 약속된 암구호였다. 상현이 맞구나.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신세진 일이 있었는데 철원의 막걸리 참 맛있다고 했었지. 김상현 상병의 눈이 커졌다. 철원의 막걸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녀, 당시의 연대장을 부르던 별칭이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지휘관, 바로 이서윤의 그것이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다. 그는 겉으로는 이모에게 부대의 힘든 점을 푸념하는 듯한 어조를 유지하며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지옥도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김영철 중령의 폭언은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그는 병사들의 부모를 거론하며 인격을 모독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는 한밤중에 따로 불려나가 이유 없는 폭행에 시달렸다. 김상현 자신도 몇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특히 새로 부임한 학군 출신의 정했을 때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충령은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모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녀의 출신을 비하하며 학군 나부랭이가 어딜 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는 정 대위의 보고를 고의로 묵살했고 그녀가 지휘하는 중대에만 불가능한 임무를 할당하며 압박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분칠이나 하고 다닌다. 내가 중대장이 아니라 술집 마담이라는 식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상현은 자신이 몰래 녹음한 파일 몇 개를 건네려 했지만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증거는 내가 직접 모을 걸세. 자네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자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이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면회가 끝나고 이서윤은 부대를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조카에게 가져다 준 음식을 대대 본부에도 조금 나눠주고 싶다는 선량한 민간인의 제안을 했다. 김영철 중령의 악명은 이미 민간인 면회객들 사이에서도 흉하게 퍼져 있었고 근무자는 이런 성의가 오히려 부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별다른 제지 없이 그녀를 본부 행정반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의도했던 바였다. 김상현 상병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본부 건물로 안내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가 기다렸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대 본부 건물 앞 작은 연병장 구석에서 김영철 중령이 정예슬 대위를 세워두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를 찢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희 같은 여자는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학군 출신 머리에는 뭐가 들었나?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써. 그는 정예슬 대위가 밤새 작성한 훈련 결과 보고서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어졌다. 정예슬 대위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문 채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분노와 치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김영철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의무대 소속 병사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김영철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생활관에서 고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체온이의 40시야에 옐시트의즈트시에 육박합니다. 김영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정예슬 대위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것도 내가 중대장이라고 관리한 놈이냐? 꾀병 부리는 놈은 굴려야 정신을 차린다. 당장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구보를 시켜. 의무병은 썩 꺼져. 정예슬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군인의 본능으로 그리고 한 인간의 양심으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중령님, 그건 안 됩니다. 환자입니다. 규정상 절대 이게 감히 지휘관에게 대들어. 김영철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육중한 손을 들어 정예슬 대위의 뺨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중령님이신가 봐요. 아이고, 미끄러워라. 박미경의 모습을 한 이서윤이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김영철의 팔과 몸 사이로 넘어지듯 끼어들었다. 그녀는 김영철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가누는 연기를 했다. 우리 조카가 여기서 근무하는데 중령님 덕분에 군 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거 약소하지만 좀 드시라고. 그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에 든 음식 봉투를 내밀었다. 김영철은 자신의 분노가 정점에서 끊기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민간인, 그것도 병사의 가족 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뻔했다는 사실에 헛기침을 하며 거칠게 팔을 뿌리쳤다. 누굽니까?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이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 안에서 고성능 소형 녹음기가 방금 전의 모든 대화와 폭력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영철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곁에 서 있는 정예슬 대위를 찰나의 순간 동안 바라보았다. 정대위는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왜 자신을 도왔는지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이서윤은 정대위의 눈 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을 똑똑히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이서윤은 김영철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척 연기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군법을 잘 몰라서.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김상현 상병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날 밤 부대 인근의 허름한 민박집의 임시 숙소를 잡은 이서윤은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그녀는 김상현 상병을 통해 정예슬 대위에게 극비리의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새벽 부대 밖 한적한 국밥집에서 두 여군이 마주 앉았다. 정예슬 대위는 갑작스러운 민간인의 호출에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참모총장 직속 감찰부 소속 감사관임을 암시하는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정예슬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눈빛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영철의 비위는 폭언과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으며 상부에는 온갖 처위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를 부풀렸다. 최동훈 사단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혹은 동조하고 있었다. 정대위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사해둔 김영철의 허위 보고서 사본들을 내밀었다. 그녀의 책상에 놓여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다.
이서윤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서류철 가장 위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낯선 방산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정했을 때의 용기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부대를 뒤흔들 거대한 작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다음 날 아침 전군 내부망에는 충격적인 속보가 긴급 파전되었다. 이서윤 참모총장이 탑승한 전용 헬기 호크원이 강원도 전방 시찰 중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레이더에서 소실,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며 현재 총장과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육군 본부는 물론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다. 군 지휘부는 일시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고 모든 부대에는 비상경계 태세가 하달되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5사단에도 즉각 전달되었다. 사단장 최동훈 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본부의 상황만 주시했다. 그는 총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전전긍긍했다. 반면 김영철 중령은 이 소식을 보고받고 내심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을 옥죄던 최고 감시자가 사라진 순간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간부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어제 그 평범하고 수다스럽던 중년 여성 박미경이 다시 부대 정문을 찾았다. 이번에는 변의 신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 조카 살려내라. 김영철 중령이 내 조카를 죽이려 한다. 이 부대는 썩었다. 당장 중령 나오라고 해라. 그녀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언론에 모두 제보하겠다고 악을 썼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당황했다. 참모총장 실종 사태로 부대 전체가 비상인 상황에서 터진 민간인의 소란이었다. 보고를 받은 김영철 중령은 경로하여 대대본부에서 뛰쳐나왔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어제 자신을 귀찮게 했던 그 여자가 신성한 군부대 정문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의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저 미친 아줌마 당장 끌어내. 저게 지금 어딜 와서 소란이야. 김영철은 박미경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리고 김상현 상병, 저 여자랑 내통한 저 반역자 놈도 당장 잡아들여.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헌병대에 쳐넣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정했을 때유가 그들을 막아서려 하자 김영철은 정대유마저 손가락질했다. 너도 한패냐? 상관 모독의 민간인 선동질까지. 너는 오늘부로 군복 벗을 줄 알아. 당장 저 세병 헌병대로 끌고 가. 헌병들이 박미경과 김상현, 정희스를 둘러싸고 강제로 연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늘을 찢는 괴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에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게 깔린 강원도의 구름을 뚫고 위압적인 유용의 군용 헬기 한 대가 저공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와 함께 참모총장 전용기임을 상징하는 호크원이라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김영철 중령은 자신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통신 두절이라던 추락했다던 바로 그 헬기였다. 헬기 문이 열리고 부관과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S, 지트 병력들이 신속하게 내려 순식간에 주변을 경계했다. 김영철의 헌병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아픈 조카를 보러 온다며 구부정하게 걷던 평범한 이모, 정문 앞에서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던 박미경이 헬기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김영철 중령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값싼 등산복 코트의 지퍼를 내렸다. 코트가 땅으로 떨어지자 그 안에서 빛나는 육군참모총장 정복과 그녀의 어깨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별 4개의 다이아몬드 견장이 찬란하게 드러났다. 현장의 모든 소리와 시간이 정지되었다. 김영철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고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예슬 대위와 김상현 상병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사단장 차를 타고 헐레벌떡 달려온 최동훈 사단장은 연병장 중앙에 내려선 이서윤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었다. 이서윤은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은 휴대용 스피커와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연결했다. 어제 김영철이 정예슬 대위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성희롱 발언, 고열 환자에게 구보를 명령하던 그 잔혹한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민간인으로 위장한 자신에게 퍼붓던 욕설까지 모든 증거가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이서윤은 얼어붙은 최동훈 사단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원도의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낮았다. 사단장, 이것이 당신이 지휘하고 보고했던 5사단의 현주소인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이는 나? 최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참모총장의 얼음 같은 눈빛 앞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했다. 그날 오후 김영철 중령과 그의 비위를 묵인하고 동조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동훈 소장은 헌병특임대 차량에 태워져 육군본부로 압송되었다. 부대는 순식간에 정의가 실현된 듯 보였다. 병사들은 감히 환호성을 지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호크원에 다시 올라탄 이서윤의 표정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5사단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영철과 최동훈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몸통, 육군 본부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박힌 엘리트 라인이라 불리는 폐쇄적인 인맥 조직. 그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비위로 축소시키고 오히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모든 것을 증언한 정예슬대의를 삼으려 할 터였다. 그녀의 손에는 정예슬대의가 넘긴 허위 보고서, 뭉치와 김상현 상병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또 다른 증거, 즉 김영철과 본부의 특정 인사들 간의 비밀 회동 녹취, 그리고 그 낯선 방산업체와 연결된 뇌물 거래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본부 작전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막 1차전이 끝났을 뿐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군의 명예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군의 양심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호크원 헬기가 계룡대 상공에 진입했을 때 강원도 철원의 사르에는 바람과는 다른 종류의 냉기가 이서윤을 감쌌다. 그것은 조직화된 권력이 내뿜는 차갑고 정제된 압력이었다. 그녀가 헬기에서 내리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개선 장군의 환영이 아니었다. 도열한 참모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일종의 경계심과 불쾌감. 총장의 통신 두절이 적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은 안도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이 작전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동요했다. 특히 그녀가 군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현역 사단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은 본부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일으킨 돌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군 검찰에 김영철과 최동훈의 신병을 임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즉각적인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육군 본부의 핵심 장성들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인 작전 회의실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의 면면은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 권력이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맥의 지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이서윤이 제거하고자 결심한 바로 그 엘리트 라인의 일원이거나 혹은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눈치를 보는 이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서윤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모인 장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5사단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아미 보이스 신고 내용, 자신의 위장 잠입, 현장에서 목격한 가혹 행위와 지휘관의 폭력, 그리고 확보된 녹취 증거와 정했을 때의 보고서까지. 그녀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온도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보고가 끝나자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의나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순간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육군참모차장 박준태 대장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으로 현 정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엘리트 라인의 실질적인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서윤과는 육사 선후배 관계였지만 그녀가 비주류 출신임에도 총장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정중한 말로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그 유감은 썩어빠진 지휘관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총장님의 결단과 의지는 존중합니다. 박준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강철심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식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지휘 계통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참모총장께서 직접 일선 부대의 중령과 사단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정군의 불필요한 충격과 지휘 공백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적에게 우리 내부의 혼란을 그대로 노출시킨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의 발언은 정중한 언어로 포장된 명백한 비난이었다. 그는 이서윤의 행동을 정의 구현이 아닌 군의 위계 질서를 파괴한 돌출 행동으로 규정지었다. 여기저기서 박준태의 발언에 동조하는 헛기침 소리와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은 김영철의 잔혹한 범죄 사실, 여군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병사들에 대한 폭행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절차와 명예를 들먹였다. 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이서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다. 박 차장,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오. 썩은 상처를 아름다운 군복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명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병사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위계질서입니까?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김영철이 상부에 보고한 허위훈련 성과 보고서와 최동훈 사단장이 이를 알고도 결재한 내부 문서들이었다. 그러나 엘리트 라인의 저항은 끈질겼다. 그들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다. 인사참모부장이 조심스럽게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총장님, 문건을 검토해보니 김영철 중령은 평소 과도한 충성심과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일부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훈 사단장 역시 유능한 부하의 실수를 감싸려다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축소 은폐 시도였다. 그들은 김영철의 범죄를 과도한 충성심으로, 최동훈의 직무유기를 부하 사랑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가할 새로운 먹잇감을 던졌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해당 부대의 지휘 혼선, 특히 하급 간부의 지휘 능력 부족이 더 큰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고에 언급된 정예슬 대위의 경우 상급자인 대대장의 지시에 사사건건 반발하고 병사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많아 부대 내 불만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병사들의 고충 신고 역시 이 여군 장교의 선동이나 미숙한 지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고된 반격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김영철의 범죄를 축소하는 동시에 내부 고발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정예슬 대위를 문제의 근원이자 상관을 모함한 하급 장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번 사태를 지휘관 개인의 일탈과 하급 장교의 능력 부족이 빚어낸 불행한 사고로 종결지으려는 너무나도 뻔하고 추악한 시나리오였다. 이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 회의가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과의 첫 번째 전면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 가장 강력한 패, 즉 김영철과 본부 간의 뇌물 거래 장부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꺼내는 것은 성급한 일이었다. 그들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능했고 이 장부는 오히려 더 큰 흑막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며 나는 이 사안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선언은 사실상 회의의 종결이 아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령이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이서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즉시 비공식 라인을 가동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정보병과의 최민수 대령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지금 즉시 정했을 때의 신병을 확보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게. 공식적인 전출 명령이 아닌 내 직권으로 발령하는 비밀 파견 형태가 될 걸세. 그리고 박준태 차장을 비롯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이제 싸움은 수면 아래로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질 터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대로 군 내부 통신망 익명 게시판에는 어느 여군 장교의 위험한 하극상이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준태 차장이 이끄는 엘리트 라인의 반격은 체계적이고 신속했다. 그들은 군 검찰의 수사 라인에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김영철과 최동훈의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핵심 증거였던 녹취 파일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다투게 되었고 정했을 때의가 제출한 허위 보고서는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격화될 위기에 처했다.
더욱 교묘한 공격은 정예술대위를 향했다. 그녀는 이서윤의 긴급 지시로 본보직 아래 안전 가옥으로 피신한 상태였지만 이미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유능한 지휘관을 모함했다는 이야기, 그녀의 지휘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을 의심하는 추잡한 루머까지. 이것은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녀가 법정에서 할 모든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고도로 계산된 공작이었다. 이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다. 그녀는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이 거대한 카르텔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준태 차장은 노련하게 그녀의 권한과 지시를 피해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총장실을 찾아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그가 나간 뒤 벌어지는 일들은 정반대였다. 군 조직은 거대한 기계와 같아서 최고 지휘관의 의지라도 중간 관리자들이 톱니바퀴 하나를 빼버리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이서윤의 유일한 창이자 방패는 정보병과의 최민수 대령이었다. 그는 군내의 어떠한 인맥에도 속하지 않은 오직 능력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이서윤의 작전 이전부터 김상현 상병과의 비공식 라인을 관리해 온 이번 작전의 숨은 공로자였다. 이서윤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최 대령은 자신의 팀을 이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준태와 그 일당의 뒤를 캤다. 그들은 뱀처럼 교활했다. 공식적인 전화회의에서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령의 추적은 그들의 연결고리가 군 외부, 즉 퇴역 장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 방위산업체에 있음을 밝혀냈다.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성 디펜스. 정예술대위가 제출했던 허위 보고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 낯선 방산업체의 이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보안 장비 업체였지만 최근 몇 년간 육군의 주요 전방 경계 시스템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유령과도 같은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고문으로 박준태 차장의 육사 직속 선배이자 엘리트라인의 대부로 불리는 예비역 사성장군 강찬호가 앉아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영철이 오사단에서 상납한 뇌물은 단순히 그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찬호에게 흘러 들어갔고 강찬호는 그 돈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해 박준태를 비롯한 현역 후배들의 승진을 돕는 한편 한성 디펜스 일군 사업을 몰아주었다. 최동훈 사단장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오사단은 한성 디펜스 이신영 경계 시스템이 시범 운용되던 핵심 부대였다. 그리고 김영철은 그 성능 미달의 불량 장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수백 장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던 것이다. 정예술대위는 바로 이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장비의 결함을 지적하다가 김영철의 눈 밖에 났던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나 뇌물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전방 경계 시스템을 담보로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퇴역 장성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거대한 방산 비리였으며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병사들의 고통은 그 거대한 부패의 연쇄고리에서 발생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이서윤은 최 대령에게 확보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한성 디펜스의 성능 미달 장비가 어떻게 군납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박준태와 강찬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비밀 회동 녹취, 수십 회의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그리고 원본 성능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증거들까지. 그러나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서윤이 무언가를 깊숙이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박준태 차장이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이서윤이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육사 출신의 정통성 있는 장군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비주류 인맥을 심으려 한다는 소문을 정치권에 흘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의 독단적인 잠입 수사 방식이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투서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넣었다. 압박은 사방에서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이 그녀를 긴급 호출했다. 그는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전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장의 의지는 알겠으나 군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외부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봉합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총장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수사를 멈추라는 박준태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압력이었다.
이서윤은 그 자리에서 확답을 피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음을 알았다. 이 싸움에서 지면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믿고 따랐던 정인슬대의 김상현 상병 그리고 최 대령까지 모두 위험에 빠질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서윤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박준태와 강찬호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정치권의 그림자는 그녀가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성벽이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이미 그들의 손에 오염되었고 국방부 장관저차 등을 돌린 상황이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강력했지만 그것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방법이 요원했다.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같은 족속들이었다. 그녀는 발상을 전환해야 했다. 성벽을 정면으로 부술 수 없다면 성벽 내부의 균열을 일으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국방부 장관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군 검찰의 수사는 김영철과 최동훈 개인의 비리선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김영철은 파면, 최동훈은 보직 해임 후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정했을때에 대한 내부 감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보직은 심리적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육군 본부 직할의 기록 보관소라는 사실상의 유배지나 다름없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김상현 상병은 조용히 만기 저녁 조치되어 군을 떠났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봉합되고 이서윤의 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박준태 라인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비주류 출신의 여성 총장이 결국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긴장을 풀었고 연말연시를 맞아 자신들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분주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서윤의 두 번째 작전이 극비리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 대령을 통해 태양중공업이라는 또 다른 거대 방산 업체의 익명으로 접촉했다. 태양중공업은 오랫동안 한성 디펜스와 육군 사업을 두고 경쟁해 왔으나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강찬호와 박준태의 로비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기업이었다. 그들은 한성 디펜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대령은 태양중공업 이고위 관계자에게 한성 디펜스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 일부를 흘렸다. 강찬호와 박준태의 이름은 제외한 채 의직 한성 디펜스 장비의 치명적인 결함과 성능 조작 데이터만을 넘겼다. 그 출처는 철저히 내부 고발자로 위장했다. 태양중공업은 이 기회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이 자료가 자신들의 숙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즉각 움직였다. 자신들과 연결된 언론사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살포하며 대대적인 로비를 시작했다. 국가안보 뒤흔드는 불량경계 시스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 제기였지만 태양중공업이 제공한 데이터가 워낙 구체적이었기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유력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박준태와 강찬호는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아닌 한성 디펜스의 제품 결함 문제로 불똥이 튄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들은 언론을 막으려 애썼지만 경쟁사인 태양중공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성 디펜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군 내부의 자료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시도했다. 강찬호가 직접 박준태 차장을 비롯한 현역 핵심 라인 장성들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비밀리에 소집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태양중공업의 정보를 흘렸는지 색출하기 위한 대책회의였다. 그들의 비밀 회동 장소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강찬호의 개인 별장이었다. 그들은 그곳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서윤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 대령의 팀은 이미 몇 주 전부터 태양중공업의 정보를 흘리기 이전부터 그 별장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접근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별장 안에서는 자신들의 몰락을 재촉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성능 비달의 장비를 납품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덮기 위해 특정 부대의 훈련 일지를 조작하고 언론의 역정보를 흘릴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을 빌미로 군 지휘의 혼선을 초래한 이서윤 총장을 어떻게든 흠집내어 끌어내리고 박준태 차장을 그 자리에 앉힐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논의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최 대령의 팀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이서윤은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사냥을 마무리할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었다. 이들이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것을 넘어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최 대령은 한성 디펜스의 경계 시스템의 단순한 성능 결함이 아닌 외부 해킹의 극도로 취약한 치명적인 백도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그리고 박준태 일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취약점을 이용해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 이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에게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길 수도 있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모든 함정 수사 과정을 그녀는 단 한 사람과만 상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던 박준태 라인과 대척점에서 있던 청렴한 인물, 신임 참모차장 강재혁 대장이었다. 태양중공업이 촉발하고 언론이 증폭시킨 한성 디펜스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불량 경계 시스템 의혹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청문회 소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은 최전방 안보를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박준태 차장과 강찬호 예비역 대장은 자신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극도의 초조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불길이 육군 본부의 핵심부, 즉 자신들에게 번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군 내부의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위험한 도박을 준비했다. 바로 한성 디펜스의 이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탁월하다는 것을 실전적 상황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인에 있는 합참 작전 본부를 통해 오사단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을 빌미로 한 특별 성능 시연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이서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최 대령의 감청팀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박준태 일당이 증명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완벽히 예측된 수순이었다. 그리고 이서윤은 바로 그 시연의 무대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신임 참모차장 강재혁 대장과 최 대령을 불렀다. 강재혁 대장은 박준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청렴하고 강직한 야전 군인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박준태가 제거된 이후 혼란스러운 군을 수습하기 위해 이서윤이 직접 발탁한 그녀의 개혁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 박준태가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네. 이서윤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오사단에서 성능 시연을 통해 모든 의혹을 뒤집으려 할 걸세.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하네. 최 대령이 준비한 자료를 브리핑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성 시스템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 이른바 백도어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백도어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허위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적 행위가 명백하군. 이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연의 날짜에 맞춰 우리가 직접 그 백도어를 이용한 모의 침투를 감행하네. 그들이 가장 자신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적에게 활짝 열린 대문이었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걸세. 작전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강재혁 차장이 제안했다. 총장님, 이 작전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군 불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명분으로 박준태를 포함한 합참 수뇌부의 시선을 수도권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틈에 총장님과 최 대령의 팀이 오사단에 대한 레드팀 작전, 즉 적군 모의 훈련을 감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외부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충성스러웠다.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강 차장은 합참과 국방부를 맡아주게. 나는 그날 오사단 지하 벙커에서 모든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네. 작전 당일에 강재혁 차장은 예정대로 수도관 방위사령부에서 대규모 검열 훈련을 지휘하며 박준태를 비롯한 엘리트 라인 잔당들의 발을 묶어두었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참모총장 정복이 아닌 육군 전투복 차림으로 오사단 지휘 통제실보다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상 지휘 벙커에 자리했다.
최대령의 특수정보팀, 즉 뇌두팀이 벙커 내의 별도 통제실에서 시스템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5사단 지휘 통제실 내에는 박준태의 압력으로 급파된 합참의 평가단과 한성 디펜스 기술자들이 모여 특별 성능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성 시스템 우수성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작전 개시 이서윤의 낮은 명령이 떨어졌다. 최대령의 팀이 한성 시스템 백도어를 통해 침투를 시작했다. 그들은 단 몇 분 만에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그리고 5사단의 모든 감시 화면과 경계 데이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일순간 붉게 물들었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적 침투, 적 특수부대 추정 병력, 비무장지대 고지 돌파 상황에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모니터에 수십 개의 적군 아이콘이 실시간으로 남하하는 궤적이 표시되었다. 하지만 단 하나, 한성 디펜스 이 경계 시스템 모니터만은 완벽한 녹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무, 전방 감시 센서 이상무, 한성의 기술자가 당황하며 외쳤다. 합참 평가단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제 상황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벙커의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이서윤이 최대령과 함께 지휘 통제실로 들어섰다. 모두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통제실을 압도했다. 방금 전의 상황은 실제가 아니다. 본관이 직접 주관한 레드팀 작전이었다. 그녀는 최대령을 가리켰다. 최대령이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들이 어떻게 한성 시스템 백도어를 뚫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허위의 적 침투 데이터를 주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성 시스템이 이 모든 과정을 이상무로 보고하도록 조작했는지가 초단위로 재생되었다. 이것이 이서윤이 얼어붙은 한성 기술자들과 합참 평가단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그토록 탁월하다고 주장하던 경계 시스템의 실체다. 이것은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적을 위한 환영의 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평가단 뒤에 서 있는 박준태의 신복인 작전부장을 꿰뚫고 있었다. 명백한 이적 행위의 증거가 현장에서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5사단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합참평가단과 한성 디펜스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철통같이 믿었던, 아니 믿어야만 했던 시스템이 참모총장의 직속 침에 의해 종이 한 장처럼 찢겨 나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미달의 증명이 아니었다. 국가 반역죄의 현장이었다. 이서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시부로 5사단 지휘 통제실을 전면 폐쇄한다. 현장에 있는 한성 디펜스 관계자 전원과 합참 평가단 전원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이적 행위 동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헌병특임대가 통제실을 장악했다. 그들이 저항할 틈도 없었다. 이서윤은 곧바로 호크원에 올라 계룡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의 헬기는 서울 국방부 청사가 아닌 청와대로 향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의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박준태의 로비에 넘어가 자신에게 수사 중단을 압박했던 순간 그녀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녀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모든 것을 직접 보고해야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서윤은 2개의 파일을 내밀었다. 하나는 강찬호의 별장에서 녹음된 박준태 일당의 비밀 회동 녹취록이었다. 거기에는 군납 비리 은폐 모의, 자신을 축출하려던 반란 모의, 그리고 정치권 로비 내역이 담겨 있었다. 2번째 파일은 방금 전 5사단에서 확보한 한성 시스템 백도 분석 자료와 모의 침투 결과 보고서였다. 각하.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첫 번째 파일은 우리 군 내부에 썩어 빠진 환부입니다. 그리고 2번째 파일은 그 환부가 이미 적에게 문을 열어준 명백한 반역의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보고를 듣는 내내 심각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권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태였다. 그가 박준태 라인을 비호했던 정치인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서윤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군 내부의 반역자들을 뿌리 뽑으시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내가 막겠소. 그날 밤 대한민국 육군은 건군 이래 유례없는 대대적인 사정의 칼바람에 휩싸였다. 이서윤의 지휘 아래 최대령의 정보팀과 군 검찰 특수수사단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찬호의 호화로운 별장, 한성 디펜스의 본사,
그리고 육군 본부의 박준태 참모차장 집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되었다. 박준태는 강재혁 차장이 주관한 수도권 검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 검찰 수사관들과 마주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건 모함이다. 참모총장이 군을 사유화하려는 쿠데타다. 하지만 그가 강찬호의 별장에서 짓거렸던 모든 말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현역 사성 장군, 육군 참모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강찬호 예비역 대장 역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날 하루에만 수십 명의 현역 장성들과 연관급 장교들 그리고 한성 디펜스의 경영진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엘리트 라인이라 불리던 견고한 성벽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육군 본부 대강당에서 이서윤은 정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신임 참모차장 강재혁 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함께했다. 이서윤은 군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박준태와 강찬호의 파렴치한 이적 행위를 조목조목 밝혔고 오사단에서 확보한 증거를 일부 공개했다. 나는 오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동료가 적에게 안보를 팔아넘기는 반역을 저질렀다. 오늘부로 육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인맥을 모두 도려내는 대수술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저항이나 방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정군의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서 있는 강재혁 대장은 부패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육군을 이끌어갈 개혁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박준태와 강찬호 그리고 엘리트 라인의 핵심부 수십 명이 구속되면서 군은 거대한 리더십의 공백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서윤은 이 혼란을 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삼았다. 그녀는 지체 없이 육군 특별감찰사령부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기구를 창설했다. 과거의 감찰 조직이 지휘 계통의 눈치를 보던 것과는 달리 이 기구는 오직 참모총장에게만 직보하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중대한 기구의 첫 번째 수장으로 이번 작전의 1등 공신인 최민수 대령을 임명했다. 최 대령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준장으로 파격적으로 진급했다. 비육사 출신의 정보병과 장성이 군의 핵심 사정기관을 맡게 된 것은 육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인사였다. 그것은 이서윤이 인맥과 출신이 아닌 오직 능력과 충성심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정화 작업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박준태와 강찬호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실들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들은 결국 군사법원에서 이적행위 및 특수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성 디펜스는 해체 수준의 제재를 받았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 다음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었다. 이서윤은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정예슬 대위를 직접 불렀다. 그녀는 정 대위에게 자신의 어깨에 있던 육군 본부 마크를 떼어주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정 대위의 용기가 군을 살렸네. 정예슬 대위는 이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징계와 불명예스러운 소문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이서윤은 그녀를 소령으로 특별 진급시켰고 그녀의 경험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설된 특별감찰사령부의 핵심 실무자, 즉 최준장의 직속 부하로 발령했다. 부패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이제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 것이다. 그녀의 복귀와 영전은 정군의 하급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김영철 밑에서 고통받다가 전역했던 김상현 상병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이서윤은 그를 직접 찾아가 군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의 용기 있는 제보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김상현에게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에 다시 복무할 기회를 제안했으나 김상현은 정중히 사양했다. 그는 군 바깥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서윤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그가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격변의 과정에서 참모차장 강재혁 대장은 이서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박준태 라인이 제거되면서 생긴 수십 개의 공석을 메우는 복잡한 인사 작업을 흠잡을 데 없이 처리했다.
그는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하지만 인맥이 없어 소외되었던 유능한 지휘관들을 발굴하여 요직에 앉혔다. 군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강제역의 행정 능력과 온화한 리더십은 이서윤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군납 비리로 공백이 생긴 전방 경계 시스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한성 디펜스의 계약은 파기되었고 전면적인 재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태양중공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결과처럼 보였다. 부패한 기업이 퇴출되고 기술력 있는 정직한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이서윤의 개혁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은 표면적으로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이서윤이 추진한 개혁 조치들은 군의 근간을 바꾸고 있었다. 아미 보이스는 이제 그 어떤 지휘관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고 특별감찰 사령부는 군 내부의 암행어사로 활약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비주류 여성 총장이 일궈낸 기적 같은 개혁에 찬사를 보냈다. 이서윤은 군의 양심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승리의 축대 아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설된 특별감찰 사령부의 사령관이 된 최민수 준장 전체 대령은 잠을 줄여가며 박준태, 강찬호 라인의 잔당을 소탕하는 데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이미 종결된 박준태의 사건 파일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작은 흐름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던 그의 눈길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박준태와 강찬호가 관리하던 수백 개의 차명 계좌 중 유독 하나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모여있던 특정 계좌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계좌의 돈이 박준태나 강찬호 혹은 그들의 정치권 라인으로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 돈의 존재를 잊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 돈은 박준태가 체포되기 직전 한성 디펜스에서 빠져나와 완벽하게 세탁된 상태로 동결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는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차기 경계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된 태양중공업의 최종 기술 평가 보고서였다. 태양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났다. 그런데 최 춘장의 정보팀 소속인 한철문 분석 장교가 보고서 한 구석에 작은 의문을 제기했다. 태양중공업이 제시한 핵심 데이터 암호화 프로토콜이 몇 년 전 군 내부에서 극비리에 개발되다가 예산 문제로 중단된 프로젝트 K0의 알고리즘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K0이 당시 총괄 책임자가 바로 현 참모차장인 강재혁 대장이었다는 사실이 최 준장의 신경을 거슬렀다. 최 준장은 있어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강재혁 차장은 총장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개혁의 동지였다. 그런 인물을 의심하는 것은 총장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되었던 파일, 즉 태양중공업의 익명 제보 원본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서윤 총장의 함정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그는 당시 그것이 총장의 신의 한 수이거나 혹은 자신이 관리하던 김상현 상병 라인에서 나온 정보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제보 내용은 단순히 한성의 결함을 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성의 백도어를 정확히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태양중공업이 가진 특정 기술, 바로 그 프로젝트 K0와 유사한 기술이 어떻게 우월한지를 기술적인 용어로 비교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외부의 경쟁사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성의 내부 사정과 태양의 기술력, 그리고 군의 극비 프로젝트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자가 작성한 고도로 계산된 기획서에 가까웠다. 최민수 준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이서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비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태양중공업의 임원진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태양중공업의 신임기술개발본부장. 그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그의 군 복무 기록은 단 한 줄이었다. 육군 본부 정보작전처, 당시 직속 상관, 대령 강재혁. 그것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다. 그저 흩어진 점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점들이 이어지자 박준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괴물의 형상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준장은 이 끔찍한 의심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강제혁의 그림자를 혼자서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육군 본부 청사 발코니에서 이서윤과 강제혁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 차장 덕분에 군이 제자리를 찾았네. 정말 고맙네. 이서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강제혁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총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총장님. 그의 충성스러운 눈빛 뒤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감춰져 있었다. 최민수 준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가 새로 부임한 특별감찰사령부의 사령관실은 육군 본부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몇 장의 보고서는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승리와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끔찍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조사는 한밤중에 홀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 등급의 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해 이미 종결된 박준태, 강찬호 게이트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의심이 만약 망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참모총장과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이인자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첫 번째 실마리는 프로젝트 KL0였다. 강제혁 대령 시절 그가 총괄했던 그 극비 프로젝트. 공식 기록상으로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 준장이 원본 데이터를 파고들자 섬뜩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핵심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오염되었다.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 파괴 공작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보타주가 일어난 직후 총책임자였던 강제혁은 책임을 지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대신 어찌된 일인지 야전의 핵심 요직으로 영전했다. 마치 실패가 아닌 임무 완수에 대한 보상처럼. 두 번째 실마리는 태양중공업 의신임 기술개발본부장 강제혁의 옛 부하였다. 최 준장은 그의 개인 신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강제혁의 부하로 근무를 마친 뒤 전역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 복무 중 민간기술협력이라는 명목으로 태양중공업에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프로젝트 KL0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박준태가 몰락하기 한참 전에 그는 이미 태양중공업의 정식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재회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의미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마리는 익명의 제보였다. 이서윤 총장이 태양중공업을 이용한 함정 수사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제보. 최 준장은 당시 그것이 총장의 신의 한 수이거나 혹은 자신이 관리하던 김상현 상병 라인에서 나온 정보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그 제보는 군 내부망이 아닌 스위스의 보안 서버를 통해 전송된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는 한성 디펜스, 앱도 구조와 태양중공업의 신기술, 그리고 프로젝트 KL0의 실패 원인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그 집단뿐이었다. 그들은 이서윤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서윤에게 각본을 쥐어준 것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박준태가 남긴 거대한 비자금.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그 검은 돈이었다. 최 준장은 이 계좌가 동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돈은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소액으로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된 뒤 새로운 목적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목적지는 놀랍게도 최근 이서윤 총장의 개혁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일부 유력 언론사의 간부들과 국방위원회 소속의 신진 정치인들이었다. 박준태의 뇌물은 묵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돈은 찬양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 세탁의 최종 단계에서 발견된 하나의 유령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름은 강제혁 참모차장의 아내,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다. 최민수 준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제혁, 그는 박준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악이었다. 박준태가 탐욕스럽고 난폭한 맹수였다면 강제혁은 치밀하고 냉혹한 검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KU0 기술을 태양중공업에 넘겨 무기를 만들었고 동시에 박준태의 한성 라인의 비리를 조용히 수집했다. 그는 김영철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렸고 이서윤이라는 칼이 그곳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이서윤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인 박준태 라인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는 이서윤의 손을 빌려 경쟁 방산 업체인 한성 디펜스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위에서 개혁의 동반자라는 가장 온화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 모든 전리품을 챙겼다. 박준태의 자리, 박준태의 돈, 그리고 한성이 사라진 방산시장의 독점권까지. 이서윤은 개혁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제혁의 거대한 야망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장 예리하고 효과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최 준장은 이 참혹한 진실을 어떻게 그녀에게 보고해야 할지 숨이 막히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새벽, 최민수 준장은 참모총장 집무실이 아닌 계룡대 외곽에 위치한 군의 비밀 안전가옥에서 이서윤을 긴급히 호출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은 극도로 이례적인 호출이었다. 이서윤은 박준태 잔당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 징후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그녀가 본 최 준장의 얼굴은 지난밤의 격전에서 승리한 장수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전보를 들고 온 전령의 절망적인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가? 최 준장. 박준태의 잔당이 아직도. 총장님, 최 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경례조차 잊은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준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박준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서윤의 미간이 좁아졌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보고하게. 최 준장은 말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그녀 앞으로 밀었다. 프로젝트 KU0 의사보타주 기록, 태양중공업 임원의 인사 파일, 스위스 보안 서버에서 발신된 익명 제보의 원본 분석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혁 차장의 아내, 이름으로 된 유령 법인의 자금 흐름도. 이서윤은 처음 몇 장을 넘기면서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정교하게 조작된 모함일 것이라 생각했다. 박준태의 잔당이 자신과 강제혁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마지막 발악일 것이라고. 최 준장, 이건 위험한 보고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강 차장은. 총장님, 최 준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미 보이스. 김영철의 신고가 예독 총장님의 눈에 띄었던 것. 총장님의 잠입 동선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박준태가 총장님의 함정 수사에 정확히 걸려들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각본 위에서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이서윤의 손이 마지막 장부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강제혁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옆에 적힌 태양중공업이라는 글자에 고정되었다. 그녀가 부패한 한성을 몰아내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선택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기업.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박준태의 반격에 고심할 때 태양중공업이라는 카드를 슬며시 제안했던 강제혁의 목소리. 5사단 레드팀 작전 당일 박준태를 수도권에 묶어두겠다며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그의 충성스러운 얼굴. 박준태 라인이 제거된 후 공석이 된 요직에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추천한다며 그가 내밀었던 수십 장의 인사 명단. 그들은 청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제혁의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개혁, 그녀가 세운 특별감찰사령부, 그녀가 복권시킨 정예슬 소령. 이 모든 것이 강제혁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장식에 불과했다. 그는 이서윤을 개혁의 영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그 영웅의 그림자 뒤에 숨어 박준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하게 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서윤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군의 양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더 큰 악에게 군을 통째로 상납한 꼴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더 끔찍한 괴물을 옥저에 앉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최 준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충격이나 절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고도 건조한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준장.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낮았다. 지금 즉시 정예슬 소령을 이곳으로 부르게.
자네와 나, 그리고 정소령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전쟁이었어. 그리고 우린 1차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걸세.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한데 모아 재떨이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켰다. 강제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갔다. 최 준장이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총장님, 이 증거들을. 이것은 증거가 아닐세. 이서윤이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강제혁이 우리에게 보낸 경고장이야. 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을 걸세. 그리고 우리가 감히 자신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그녀의 말대로였다. 강제혁을 친다는 것은 이서윤이 이룬 모든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며 군 전체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강제혁은 그녀의 정의감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정했을 소령이 1시간 뒤 안전 가옥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는 2명의 상사, 참모총장 이서윤과 특별감찰사령관 최민수 준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침통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권과 진급, 그리고 새로운 임무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이 개혁이 영원하리라 믿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혹시 박준태의 잔당이에요?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책더리에 남은 마지막 재를 손가락으로 부수며 최 준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최 준장은 담담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발견한 끔찍한 진실과 총장의 해석을 정예슬에게 전달했다. 정예슬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가 김영철이라는 괴물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녀는 강제혁 차장을 새로운 군의 희망이자 이상적인 지휘관의 표상으로 여겼다. 그의 온화함과 합리적인 리더십은 김영철의 야만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자신을 구원해준 총장이 사실은 더 거대한 악의 장기말이었다는 진실은 김영철에게 당했던 모욕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럼 저희가 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까? 정혜슬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아니, 이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닐세. 우리는 완벽하게 이용당한 걸세. 강제혁은 우리가 박준태라는 낡은 건물을 부수는 데는 최고의 망치라고 판단했지. 그리고 우리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네. 이제 그는 우리가 부순 건물의 잔해 위에 태양이라는 이름의 더 견고하고 화려한 성을 짓고 있어.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지.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적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전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첫째,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그것도 심장부에 있었다. 강제혁은 참모차장이자 군 인사와 작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2인자였다. 둘째, 적은 부패의 상징이 아니라 개혁의 상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언론, 정치권, 심지어 군 내부의 병사들까지 모두 그를 신임했다. 그를 공격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비칠 것이며 박준태의 잔당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셋째, 이서윤의 수족이 묶였다. 그녀가 만든 특별감찰사령부는 이미 강제혁의 감시망 안에 있을 터였다. 군 검찰과 헌병은 물론 국방부와 대통령실까지 강제혁의 깨끗한 이미지를 신뢰하고 있었다. 최 준장이 입을 열었다. 그가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가 확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영원히 묻을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연기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이서윤이 일어섰다. 그는 우리가 알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증거를 태웠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그는 우리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꼬리를 내렸다고 판단할 걸세. 그리고 그는 더 대담해지겠지. 우리는 그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무너질 함정을 파야 해. 어떻게 말입니까? 정예슬이 물었다. 그는 박준태처럼 멍청하지 않습니다. 뇌물장부나 녹취록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겁니다. 맞아. 이서윤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업적,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태양 중공업 위 기술력으로 무너질 걸세. 그는 박준태가 불량품을 팔았다가 망하는 것을 봤어. 그래서 그는 최고의 제품을 팔았다고 자신하고 있지. 하지만 그가 훔친 기술 프로젝트 KU0에 만약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최 준장과 정예슬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이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작전이 아닐세. 총장의 명령도 아니야.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세 사람의 사적인 복수이자 군의 마지막 양심을 되찾기 위한 비밀 전쟁일세. 특별감찰 사령부도 군의 어떤 자원도 이용할 수 없네. 오직 우리 세 사람뿐이야. 그녀는 최 춘장에게 지시했다. 최 춘장, 자네는 공식적으로는 강제혁 차장에게 완벽하게 복종하게. 그의 눈과 귀가 되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시시콜콜 보고하게. 그의 완벽한 신임을 얻어야 하네. 그리고 그 신임 뒤에서 프로젝트 KL0 요원본 데이터를 다시 찾아내. 그가 삭제했다고 믿는 그 데이터를. 그리고 그녀는 정일스를 바라보았다. 정소령, 자네는 특별감찰 사령부에서 나와 가장 평범한 야전 지휘관으로 돌아가게. 마침 태양 이신형 시스템이 자네가 가게 될 포대에 시범 설치될 걸세. 자네는 그 시스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인 척 연기하게.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가장 작은 결함이라도 찾아내. 강제혁이 숨겨둔 그 백도어를. 그럼 총장님은? 나는 이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나는 강제혁의 꼭두각시, 힘을 잃은 영웅, 명예로운 퇴임만을 기다리는 총장 역할을 맡을 걸세. 그가 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방심할 때까지 안전 가옥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얼굴에는 새벽빛 대신 더 깊고 어두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번째 전쟁.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은 표면적으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참모총장 이서윤은 대외적인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 군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신임 참모차장 강제혁 대장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은 명예로운 퇴임만을 기다리는 식물 총장, 실세는 강제혁 차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서윤은 이 모든 모욕적인 평가를 묵묵히 감수했다. 그것이 그녀가 맡은 역할, 즉 강제혁의 의심을 완벽하게 거두기 위한 힘일은 영웅의 연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제혁이 자신을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과거의 상징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야 했다. 강제혁은 영리했다. 그는 처음 몇 달간 이서윤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개혁 조치 몇 가지를 후퇴시키는 듯한 보고서를 올렸고 이서윤은 예상대로 무기력하게 강 차장의 뜻대로 하게라며 결재했다. 그의 의심은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이서윤은 망가졌으며 자신의 배신을 폭로할 용기도 힘도 없다고. 세 사람의 비밀 전쟁은 물밑에서 처절하게 진행되었다. 최민수 준장은 특별감찰 사령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이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강제혁에게 보고했다. 오늘은 어느 부대에서 격려 행사를 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심지어는 퇴임 후에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적인 보까지. 강제혁은 자신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는 최 준장을 총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신임의 그늘 뒤에서 최 준장은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 KL0 요원본 강제혁이 완벽히 삭제했다고 믿었던 데이터의 파편들을 복원하는 데 서화를 걸었다. 그것은 군의 그 어떤 서버에도 남아있지 않은 오래전 폐기된 아날로그 백업 저장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정혜슬 소령은 강제혁의 인사 발령에 따라 태양중공업 의신형 네트워크 시스템이 시범 설치된 최전방 기계화보 병사단의 정보 참모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과거 김영철에게 당했던 그 부대보다 더 혹독한 곳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태양 이 시스템은 완벽하다. 과거 한성의 쓰레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강제혁에게 과거의 피해자가 새로운 시스템에 완벽히 동화되었다는 만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이 극비리에 선발한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부사관들과 함께 강제혁의 눈을 피해 시스템의 한계를 테스트했다. 수만 번의 가상 침투 시도, 수억 개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며 최 준장이 복원 중인 그 결함의 실체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마침내 강제혁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그리고 자신의 걸작인 태양 시스템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전군 최대 규모의 실기동 연합 훈련을 기획했다. 육해공군과 주한미군까지 참여하는 이 훈련의 핵심은 모든 전장 상황을 태양 위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훈련의 성공을 발판으로 군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야심에 차 있었다. 훈련은 언론은 물론 동맹국의 군 관계자들에게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다. 훈련을 불과 며칠 앞둔 밤,
세 사람이 다시 그 안전 가옥에 모였다.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연극의 피로감으로 수척해져 있었다. 최 춘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데이터 카트리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강재혁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 K0 원본입니다. 그가 노트북에 데이터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소스 코드가 떠올랐다. 총장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심어진 백도어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태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백도어는 특정 암호화 키가 없으면 절대 발견할 수도 작동시킬 수도 없는 완벽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때 정예슬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가 그 키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를 펼쳤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매시간 정각의 극히 미세한 데이터 패킷 하나가 본부 서버가 아닌 제3의 알 수 없는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미 없는 노이즈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 준장님이 보내주신 K0의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본 결과 특정 신호를 이 패킷의 실어 역으로 전송하면 시스템 전체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재혁은 군납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작동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심어 놓은 것이었다. 그는 군 전체를 자신의 인질로 잡고 있었다. 이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재혁이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 그 무대는 이제 그의 처형대가 될 터였다. 최 춘장 이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훈련 당일 강재혁의 집무실과 태양중공업 본사에 대한 모든 증거 확보 및 체포 준비를 마치게. 단,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게. 정소령 그녀는 정예슬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훈련 당일 지휘 통제실이 아닌 야전 지휘소에서 그 열쇠를 보낼 준비를 하게.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작동시키게. 총장님, 최 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총장님께서는 뭘 하실 겁니까? 그 자리는 강재혁의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이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강재혁은 자신이 완벽한 연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연극에는 관객이 필요한 법이야.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앞자리에서 그가 만든 걸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걸세. 그녀는 안전가옥을 나서며 전투복의 깃을 여몄다. 강재혁이 무대와 조명을 준비했으니 우리는 막을 내릴 시간일세. 훈련 당일 한반도 중부 전선의 거대한 연합 훈련 지휘 통제 벙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유태공군의 모든 전력과 미군의 움직임이 태양중공업 의신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동시에 기술적 성취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벙커의 가장 높은 지휘석에는 참모차장 강재혁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합참 및 미군 사령관이, 그리고 뒤편으로는 그가 직접 선발한 육군의 차세대 지휘관들과 태양중공업 의기술진, 그리고 이 모든 승리를 기록할 내유신 기자단까지 운집해 있었다. 그는 이 벙커의 명실상부한 주인이었다. 참모총장 이서윤은 초라하게도 벙커의 가장 뒤편 예비역 장성들을 위한 관람석 구석에 전투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강재혁은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그녀에게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총장님, 여기까지 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총장님께서 시작하신 계획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차장의 노고가 많았네. 어디 그 결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네. 강재혁은 그녀의 무기력한 대답에 만족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훈련 개시, 강재혁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속의 아군 부대들이 일제히 기동을 시작했다. 무인기 편대가 적진을 정찰하고 포병 부대가 실시간으로 타격 지점을 공유받았으며 기갑 부대가 완벽한 네트워크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태양 시스템은 그 어떤 오류나 지연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강재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때였다.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벙커의 중앙 통로를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몇몇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강재혁은 스크린에 몰두한 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서윤이 지휘석 바로 아래에 도달한 순간 야전 지휘소에 있던 정예슬 소령이 자신의 단말기에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다. 열쇠가 전송되었다.
악기의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완벽하게 작동하던 거대한 전면 스크린이 일순간 검게 변했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태양의 기술진들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뭐야? 시스템 복구해. 강제혁이 고함을 질렀다. 스크린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아군의 작전 상황도가 아니었다. 화면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아군과 미군의 모든 부대 위치가 아군을 상징하는 청색이 아닌 적군을 상징하는 적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적색 아이콘들에는 실시간으로 가상의 미사일 타격 좌표가 매겨지고 있었다. 무인기들이 보내오던 영상은 아군 부대의 가장 취약한 후방을 비추는 화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적에게 완벽하게 장악당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강제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바로 그 순간 벙커의 모든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폐쇄되었다. 최민수 준장이 이끄는 특별감찰사령부의 무장 헌병들이 벙커 내부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태양의 기술진들과 강제혁의 핵심 참모들이 즉각 제압되었다. 뭐 하는 짓인가? 최 준장. 반란인가? 강제혁이 절규했다. 반란은 벙커의 정중앙에 선 이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자니가 저지른 걸세.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는 정예수를 전송한 데이터가 아닌 최 준장이 복원한 프로젝트 KL0 요원본 소스 코드와 백도어의 실체가 떠올랐다. 강제혁. 이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는 박준태와는 달랐지. 박준태는 돈을 위해 불량품을 팔았지만 자네는 처음부터 이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적에게 넘기기 위해 완벽한 통로를 심었어. 이것이 바로 이중 반전의 진실이었다. 강제혁의 범행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권력 투쟁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적성국에 포섭된 최고위급 간첩이었다. 그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박준태의 부패를 이용해 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서윤의 개혁을 이용해 낡은 시스템을 제거한 뒤 자신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를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 설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그는 이서윤의 손을 빌려 자신의 반역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최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참모차장 강제혁. 현시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및 이적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 준장이 내민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태양중공업을 통해 세탁된 자금의 출처는 박준태의 비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성국의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공작금이었다. 강제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개혁가이자 청렴한 군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모든 것을 잃은 배신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이서윤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의 퇴임까지 참아주며 이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을 끌어내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대한민국 육군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냈다. 몇 주 뒤 이서윤은 약속대로 육군참모총장직을 사임했다. 그녀는 강제혁의 반역을 사전에 막지 못한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그녀의 사임은 실패가 아닌 모든 임무를 완수한 명예로운 퇴진으로 기록되었다. 1년 뒤 오사단이 내려다보이는 강원도의 한 훈련장. 육군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미 보이스는 이제 병사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특별감찰사령부는 군의 가장 예리한 칼이 되었다. 야전 훈련을 지휘하는 한 여성 지휘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철과는 다른 엄격하지만 그 안에 병사들에 대한 신뢰가 담긴 목소리. 이제는 대령 계급장을 단 정예슬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특별감찰사령관으로서 훈련을 참관하는 최민수 소장진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훈련장 가장자리의 언덕 위 한 중년 여성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등산복 차림. 과거 박미경으로 위장했던 바로 민간인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구하려 했던 군의 양심은 정예슬과 최민수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